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엄마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드나요? 누군가는 포근함과 따뜻함, 또는 그리움과 넘치는 사랑 등등 엄마와 쌓았던 추억들에 따라 비슷하지만 다른 많은 감정이 생각날 거예요. 저는 엄마를 떠올리면 미안함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렇다고 엄마와 행복한 기억이 없거나 즐거운 추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함께했던 많은 행복했던 기억들보다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 과분했죠. 제가 해드린 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은 정도로요.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이고 사람이고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을 텐데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견뎌야 했었죠. 엄마는 자기 삶에서 엄마가 되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데 아직은 엄마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이들에게 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는 엄마 같은 부모님이 될 수는 없을지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만화를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모든 아이가 그렇듯 저 역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와 만화책, 신문에 있는 단편 만화까지 그냥 그림이 그려진 거라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까지는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 저희 집의 모습이에요. 생일이나 어린이날이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만화책을 사주셨고 한 번씩 온 가족이 피자나 치킨 같은 걸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가끔은 바다에 가서 모래성을 짓고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이 잔뜩 절여지고 햇빛에 새까맣게 타서 따끔거리는 피부에 감자를 올려두고 온 가족이 누워있기도 했고요. 해외여행이나 고급 호텔은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가난하다거나 무엇인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이면 언제나 가족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가족을 위해 새벽 일찍부터 출근하는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애교 많은 동생까지. 아마 처음 시작은 동생이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여름날이었을 거예요. 동생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동생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동생의 안색이 좋지 않았죠. 재빈아 어디 아파? 형, 나 이마가 뜨겁고 어지러워. 저는 작은 손을 동생의 이마에 올려 짚어보았고 동생은 이마에서 열이 펄펄 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달려갔죠.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수빈아? 재빈이가 아파요. 설거지를 하던 중이던 엄마는 깜짝 놀라 싱크대에 장갑을 벗으며 제 손을 붙잡고 있는 동생의 앞에 섰습니다. 재빈아, 어디가 아파? 엄마, 나 이마가 뜨거워. 엄마는 동생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고 화들짝 놀라며 동생을 얼른 이불로 데려가 눕혔어요. 서랍을 뒤져 체온계를 찾아 열을 재보니 38도로 열이 나고 있었죠. 한여름에 감기라니. 간밤에 틀어두었던 선풍기가 너무 차가웠나? 물장난한다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엄마는 동생을 봐달라고 하고 다급하게 약국에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열이 내린다며 물에 젖은 양말을 신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열 때문에 끙끙 앓는 동생을 보니 왠지 제 잘못인 것 같아 괜한 미안함에 동생 곁을 지키고 있었죠. 화물 운송 기사인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화로만 전달받으셨어요. 엄마는 그냥 선풍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셨죠. 그리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에게도 열만 내리면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혹시 감기면 옮을 수도 있으니 그날 처음으로 동생과 따로 잠을 잔 것 같아요. 늘 같은 방을 쓰던 동생이 없어지니 엄청나게 허전하게 느껴졌죠. 엄마는 밤새 동생 옆을 지키셨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프다는 이유로 혼자서만 엄마 옆에서 자는 동생이 조금 얄밉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오자 동생은 한결 나아진 것 같은지 엄마와 함께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어느 여름날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이 될 뻔했어요. 그렇게 잠시 아팠던 것도 잊은 채 몇 주가 흘렀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동생은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가만히 멈춰 서 있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거나 종종 넘어지려 할 때도 있었어요. 또래보다 좀 말랐던 탓에 부모님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하며 빈혈에 좋다는 음식과 반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어지럼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툭하면 코피가 났고 몸에 자주 멍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약해서 자주 코피가 나고 그것 때문에 어지럼증이 심한 거겠거니. 그러다 보니 멍도 자주 생기는 거겠지. 한의원에서 한약도 지어 먹었고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벌집을 짜서 먹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점차 심각해졌죠. 그날은 유독 이틀째까지 열이 떨어지지 않고 코피가 많이 나서 수액이라도 맞춰야겠다며 집 근처의 가정의학과에 데려갔어요. 열은 언제부터 났었죠? 어제부터요. 코피는 평소에도 자주 흘리는 편이고요. 아이가 평소에 자주 어지러워하거나 그런가요? 네, 코피를 많이 흘리니까 어지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몸에 멍도 잘 되는 편이죠? 네, 맞아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선생님? 그냥, 그냥 잘 넘어지고 부딪히는 줄만 알았는데. 일단 아직 뭐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우선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검사 결과 보고 이야기 나누죠. 우선 집에 가서 좀 쉬게 해주시고 다른 약 먹이던 게 있으시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그렇게 그날은 혈액 검사를 하고 별다른 처방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병원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학병원을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네? 네. 그럼 지금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아이랑 준비해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네, 근데 무슨 일? 저희 애 많이 아픈 건가요? 빈혈 수치로 봐서는 아무래도 다른 검사를 받아봐야 확실할 것 같지만 우선 병원으로 오세요. 엄마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동생의 옷을 갈아입히고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준비시키고 운전을 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견서를 받아 나오는 엄마와 동생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성모병원에 도착하니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거의 울 듯한 얼굴로 동생을 데리고 진료실부터 검사실을 따라다녔고 서울의 큰 병원에 처음 와봐서 그저 신기하고 들떠있는 저를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죠. 수많은 사람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처음으로 와본 대학병원은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옆에서 아버지는 불안하신 듯 계속해서 다리를 떨며 두 손을 기도하듯 모으고 계셨죠.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검사를 마친 동생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뻗어버렸죠. 그날 밤 부모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혼자 잘 잔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엄마와 아빠는 퀭한 눈으로 동생을 껴안고 누워 계셨죠. 그렇게 피마르는 시간이 흐르고 이틀째가 되던 날 가장 두려웠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굳은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던 엄마의 모습이 기억나요. 전화 내용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엄마는 동생만큼이나 새하얘진 얼굴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풀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저는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쓰러질 듯 무너져 내리는 엄마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빠는 불길함을 예감한 듯 그 옆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애써 참아내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엄마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본 엄마는 여보 라며 눈물을 가득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인지 다 알 것 같다는 듯 그런 엄마에게 다가와 꼭 껴안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 한마디 없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그저 낯설고 두렵기만 했어요. 그래서 딱히 이유는 모르지만 방으로 가서 힘없이 누워있는 동생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형아가 지켜줄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왠지 그런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새근새근 힘든 숨을 쉬고 있는 동생을 안아주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형아가 지켜줄게. 형아가, 제비나 형아가 꼭 지켜줄게.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 분주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엄마랑 아빠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느새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죠. 저는 두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뭐해? 수빈이 깼어. 수빈아, 제빈이가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지금 가야 해. 우리 지난번에 갔던 병원 기억나지? 거기서 잠깐 있어야 해서. 엄마는 당분간 병원에서 재빈이랑 있을 거야. 나도 갈래. 수빈이는 학교 가야지. 싫어, 나도 갈래. 나도 엄마랑 재빈이랑 서울 갈래. 재빈이가 치료받아야 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엄마랑 재빈이만 오래.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수빈이는 안 해도 되잖아. 거기는 아파서 치료받는 친구들만 있는 곳이라서 수빈이는 같이 못 가. 대신에 엄마가 집에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그렇게 엄마가 짐을 다 싸고 나서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서울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병원 로비에서 엄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아빠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여보. 주말에 수빈이 데리고 병원 올게. 수빈이 잘 부탁해. 재빈이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백혈병은 불치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 치료만 꾸준히 잘 받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형아는 같이 못 간대. 대신 자주 놀러 올게. 약 먹고 빨리 건강해져서 또 바다도 놀러 가고 수영도 하자. 그래, 수빈아. 엄마랑 재빈이 약 먹고 얼른 나와서 빨리 집에 갈게. 그동안 아빠 말 잘 듣고 학교도 잘 가고 밥도 골고루 잘 먹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괜찮을 거야, 여보. 수빈이 데리고 주말에 올게. 재빈아, 아빠 며칠 밤만 집에 갔다가 또 올게. 그동안 씩씩하게 치료 잘 받고 얼른 낫자. 얼른 나와서 엄마랑 아빠랑 형아랑 재빈이 가고 싶다던 놀이공원 가자. 알았지? 저는 그때 엄마와 아빠가 말하던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열밤이 몇 번이나 지나도록 동생과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백혈병은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조금씩 지쳐가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도착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죠. 당장 수술로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아빠는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엄마가 병원으로 간 사이 저를 돌보셔야 했는데 지방 출장이 많고 하루 혹은 며칠을 집을 비워야 하는 직업이라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와 병간호 차례를 바꿔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꾸준히 하는 일을 하기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새벽 일찍 나갔다가 제가 학교를 마칠 때쯤에 집으로 와 저녁을 차려주셨죠. 그리고 4, 5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동생을 돌보고 그럴 때면 엄마가 집으로 와 저를 돌보셨습니다. 두 분 다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기에 저희를 대신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가끔 주말이 되면 동생을 보러 갔습니다. 엄마는 아픈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최대한 제가 오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제 모습을 보면 부러움에 슬퍼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고 슬픈 분위기에 저를 자꾸 데려다 놓고 싶지 않으셨다고 해요. 지금이야 핸드폰도 잘 되어 있고 태블릿이나 노트북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딱히 재미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평소 제가 재밌어 하던 만화를 떠올렸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뭐야, 형아? 저는 제가 직접 그린 만화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림 일기에 더 가까웠던 짧은 만화를
공책에 그려 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은영이가 여기 가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야. 근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쿵 부딪혀서 혹이 이만한 게 났어. 동생은 펜으로 서툴게 그린 제 만화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웃어주는구나.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텔레비전에서 봤던 재밌는 일들을 공책에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을 그리기도 했어요. 제가 무적 로봇이 되어서 동생들을 괴롭히는 병들을 다 혼내주고 동생을 지켜주는 만화도 그렸죠. 그렇게 쌓인 만화들을 병원에 갈 때마다 동생에게 보여줬습니다. 동생은 병실에 힘없이 누워있다가도 제 만화를 볼 때면 아프기 전처럼 신나게 웃었어요. 그렇게 길고 긴 병원 생활이 지속되면서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래도 돈이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아빠가 원래 하던 일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병원과 가까운 곳에 더 작은 집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처음으로 전학이란 것을 가봤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동생은 머리카락이 빠져 어느새 거의 빡빡이가 되었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아이들처럼 모자를 쓰고 다녔죠. 몇 달 뒤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병원으로 오가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안심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병원을 오가야 했고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했어요. 엄마는 동생이 재채기만 한번 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머물다 병원으로 오가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는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습니다. 동생의 숨소리 한 번에 걸음걸이 한 번에 부모님은 몇 번이나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구멍난 댐을 손가락으로 막듯 병원비는 끝도 없이 우리 집을 몰아쳤어요. 그리고 엄마도 틈틈이 병원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알바하기 시작했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엄마 아빠 대신 제가 병원에서 동생을 지켰어요. 두 분 다 병원비와 치료비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더 늘려야 했거든요. 동생은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했고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들이 괴로울 법한데 꿋꿋하게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저도 그런 동생과 부모님을 위해서 최대한 저 스스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치료받는 사이 엄마랑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퉁퉁 부은 엄마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리가 왜 이렇게 부었어? 저는 엄마의 다리를 제 다리 위에 올려 발바닥까지 꼭꼭 주물러 주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색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우리 수빈이야말로 엄마도 아빠도 신경 많이 못 써주고 재빈이까지 아파서 많이 힘들지. 내가 뭘,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엄마랑 아빠고 아파서 힘든 건 재빈인데. 엄마는 수빈이한테 항상 고맙고 또 항상 미안해. 수빈이도 엄마 아빠 아들인데 많이 신경도 못 써주고 맨날 재빈이만 챙기고. 재빈이는 아프잖아. 어쩔 수 없지. 대신 재빈이 다 나으면 나 제일 먼저 챙겨줘야 돼. 알았지? 엄마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엄마는 수빈이 보면 항상 마음이 너무 짠해. 재빈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우리 수빈이도 너무 애기였는데 엄마가 소풍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주고 맨날 집에 혼자 있게 두거나 재빈이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 놀러도 못 가고 수빈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수빈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워. 고마워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고마워. 그럼 내가 벌써 중학생인걸. 나 반에서 키도 엄청나게 큰 편이야 엄마. 재빈이랑 나는 걱정 말고 엄마랑 아빠 건강 잘 챙겨. 두 사람이 건강해야 돈도 계속 벌고 나랑 재빈이도 안심하지.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다 컸어. 다 컸어. 수빈아 근데 너무 빨리 크지 마. 엄마가 아직 못 챙겨준 게 많은데. 재빈이 괜찮아지면 엄마가 우리 아들 어리광 잔뜩 받아줄 거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철들어. 하지만 그런 엄마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픈 자식과 아직 어린 자식을 챙기느라, 그 와중에 고생하는 남편과 부족한 집안을 돌보느라 엄마는 정작 자신은 챙기지 못하셨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알았을 때 너무 늦었던 것보다 저는 더 늦게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그저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재빈이의 병원 생활을 저에게 맡기는 시간을 늘리고 미친 듯이 일하러 다니셨어요. 병원 구내식당부터 새벽 택배일까지 시간이 남는 틈틈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기회마다 마다하지 않고 일하셨죠. 저와 동생은 그런 엄마가 걱정스러워 말려보았지만 그저 잠깐 일뿐이라며 저희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빠와 다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일 좀 줄여. 당신 몸 지금 일할 상황이 아니야. 안 돼. 당신 혼자 벌어서 병원비 감당하기 힘들잖아. 한 푼이라도 같이 더 모아야지. 지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도 재빈이 언제 또 아파할지도 모르고, 수빈이도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열심히 벌어야 해. 지금 앞으로 들 돈이 문제야? 당신이 지금 그거 걱정할 때냐고. 지금이라도 치료받으면. 아이씨, 수빈이 듣겠어, 여보. 목소리 낮춰. 의사 말 들었잖아. 길어야 몇 년이라고. 살 수 있다는 가망성은 없다고. 지금 치료받아도 어차피 죽을 몸뚱이에 의미 없이 돈 쓰는 거야. 그치만 재빈이랑 수빈이는 다르잖아. 재빈이는 지금대로 관리 잘하면 앞으로도 걱정 없다고 하고, 수빈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참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의미 없는 일에 괜히 시간도 돈도 쓰지 말자.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난 수빈이랑 재빈이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떠나고 싶어. 저는 방금 제가 들은 이야기가 무슨 일인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다 깨서 잘못 들은 꿈 같은 일이었기를 바랬죠. 하지만 제 바람이 무색하게도 엄마는 점점 더 안색이 나빠지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면 안 돼? 응? 이제 일 그만해. 엄마 맨날 일하느라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가져다 주고, 비 오는 날 우산 안 챙겨서 비 맞고 돌아오는 애 나랑 몇 명 없단 말이야. 엄마가 뭐 그래. 엄마는 그런 거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픈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게 싫어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슬며시 웃기만 했죠. 그니까 일하지 마. 일하러 나가지도 말고 그냥 집에 있어. 학부모 참관 수업 때도 엄마, 아빠 안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단 말이야. 나가지 마. 맨날 그렇게 몸에 힘도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왜 자꾸 일하러 나가? 가지 말고 비 오는 날은 나 우산 쓰고 데리러 학교도 와주고 집에 오면 밥도 차려줘. 내가 학교 졸업하면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지 마. 저는 동생이 아픈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생떼를 쓰며 엄마에게 대들었죠. 미안해, 수빈아. 엄마가 수빈이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근데 조금만 참아. 엄마 조금만 더 열심히 돈 벌게. 우리 아들이 조금만 양보해줘. 엄마가 아픈 걸 알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아픈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게 싫어 계속 고집을 부렸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길고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당분간은 경과를 지켜보며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다시 학교 생활도 시작할 수 있었죠.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크도 자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쁘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엄마는 더욱 열심히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수업이 일찍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심하게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수빈이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엄마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엄마. 엄마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급해진 마음에 서랍을 뒤져 화장실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하고 아빠에게 또 전화를 했죠. 다급하게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변기에 피가 섞인 토를 잔뜩 하고 쓰러진 엄마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엄마의 얼굴을 두드리며 깨우려고 애써 보았지만 엄마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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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게 울부짖는 사이 119가 도착했고 엄마는 침대에 눕혀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눈도 뜨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에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아요. 그저 차가웠던 엄마의 손과 창백한 얼굴, 아무리 애를 쓰고 불러도 엄마가 듣지 못했다는 것, 그 공포들 속에서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빠가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엄마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온 동생도 제 옆에 앉아 엄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죠. 아빠 역시 제 맞은편에 앉아서 엄마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뭐야, 우리 집 남자들 다 모였네? 엄마, 여보. 언제 이렇게 더 말랐는지 깡마른 얼굴의 엄마는 그 와중에도 장난스레 웃어 보였습니다. 몇 시야 지금? 다들 밥은 먹었어? 지금 밥 이야기가 나와? 저는 엄마가 깨어났다는 안도감에 그제야 다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했던 마음들과 그렇게 무서웠는데 장난치듯 대답하는 엄마의 모습에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큰 병을 알아봐서 더 감정이입이 되는지 동생은 잔뜩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안 아파. 정말이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엄마. 엄마는 제 손등을 두드리며 제 말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우리 수빈이 많이 놀랐지? 미안해, 놀라게 해서. 뭐가 또 미안해. 엄마는 뭐가 맨날 미안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수빈이도 재빈이도 걱정하지 마. 여보, 애들 데리고 가서 얼른 밥도 먹고 재워요. 내일 학교 가는 날이잖아. 여보,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요. 아빠는 엄마의 이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덮어주고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가 열쇠를 찾느라 어지른 난장판을 정리하고 엄마가 피토한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청소하셨어요. 저는 동생이 걱정할까봐 병원에 가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으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암이었다고 해요. 병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걸 알고 나서 그 뒤부터 돈을 악착같이 벌러 다니셨대요. 엄마의 마지막은 다급하게 뛰어갔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심폐소생 금지. 엄마는 미리 그걸 요청하셨었대요. 혹시나 위급 상황이 오면 그냥 죽게 놔둬달라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하지 말아달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며칠, 몇 주 병원비 더 내가면서 산송장으로 돈만 쓰면 뭐하냐고. 그런 엄마가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동생은 갑작스레 엄마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냐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엄마는 원래 아팠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었다. 아빠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장례가 끝난 후 저희 세 사람은 엄마가 없는 일상을 억지로 적응해 나가야 했죠. 특히나 어렸을 때 병원 생활부터 엄마랑 붙어있던 동생은 그 슬픔과 허전함에 더 힘들어했어요.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희 형제에게 더 많이 노력하셨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나 미술 재료로 석고가 필요했던 저는 문구점에 갔는데 마침 아빠에게 받은 용돈을 다 쓴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나오려는데 문구점 사장님께서 제 교복의 명찰을 흘끗 보시더니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최수빈이니? 네. 너희 어머니가 양희순 씨고? 네? 네.
가져가라. 그리고 동생이 여기 앞에 초등학교 다니지? 네. 몇 학년이랬지? 네. 6학년이요. 6학년 내일 준비물이 과학상자니까 이거 가져가라. 네? 계산은 미리 다 해놔서 그냥 가져가면 돼. 앞으로도 준비물 있으면 문구점 와서 이름만 말하면 된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해라. 아저씨는 제 미술 재료뿐 아니라 동생이 필요한 준비물까지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상한 일은 며칠 후 동생과 만화방 앞을 지나갈 때도 일어났어요. 동생과 만화방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 너희 요즘에 왜 만화 보러 안 오니? 용돈을 다 써서. 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아빠 혼자 돈을 벌면서 돈을 아끼려다 보니 가지 않게 된 거거든요. 어머, 용돈? 얘네도 참. 너네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와서 만화책도 보고 간식도 먹어. 돈 걱정을 안 해도 돼.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며칠 후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데리러 올 사람도 없던 저와 동생은 그저 비가 그치기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저희에게 한 택시가 멈춰서더니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너희가 최수빈이랑 최재빈이니? 네? 네. 얼른 타라. 네? 저희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너희 엄마가 양희순 씨지? 엄마가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신 거야. 얼른 타렴. 저희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엄마가 비 오는 날에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가라고 예약해 두셨어. 돈도 미리 다 내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머니가 엄청 좋은 분이시구나. 이거 내 핸드폰 번호다. 앞으로도 택시 필요할 때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면 된다. 그렇게 택시 덕분에 저희는 빗속에서 한참을 기다릴 뻔했지만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 후에도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친절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희 형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괜히 들으면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이런 상황들은 둘만 아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집 앞에 갑자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저녁이 되어 아빠와 동생과 함께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엄마가 보낸 케이크였죠. 저희 부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카드에는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깜짝 놀랐지?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생일 선물이야. 내가 직접 가지러 가지 못하고 배달이 온 거 보면 지금 함께 축하하고 있지 못하나 봐. 여보,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떠올리며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일하는 공사장 앞에 밥집에서 줬다며 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김장하면 나눠주라고 했대. 김치값도 다 냈다고.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으더니 이러려고 그랬나 보다. 아빠와 저, 동생은 그 김치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혹시나 엄마의 빈자리가 티날까봐 애쓰시던 거였어요. 엄마가 아픈 몸도 챙기지 않고 일만 하던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엄마는 늘 저희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다급하게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준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당황해서 119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근처에 있던 기사님께서는 바로 저희를 태우러 오셨어요. 쓰러진 동생을 안아 올려 택시에 태우고 다급하게 근처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기사님은 바로 가지 않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뒤늦게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빠는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사님께 그동안 알 수 없는 친절들이 왜 일어났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살아계셨을 때 저희 택시회사 앞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새벽에 일하셨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냐 물었더니 자기는 곧 죽을 목숨인데 막내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병원비를 내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 남편이랑 그런 부모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해본 첫째에게 미안해서 죽기 전에 돈이라도 잔뜩 벌어서 자기가 없어도 잠깐이라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미리 택시비도 내고, 제가 듣기로는 무슨 식당이랑 애들 학교 앞 문방구랑 첫째가 만화를 좋아한다고 만화방에도 미리 선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의문이 풀린 저희 세 사람은 엄마가 케이크를 보냈던 빵가게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 아내분이 양희순 씨죠? 맞아요. 남편 생일이랑 아이들 생일에 케이크를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막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부탁한다고 미리 선물로 내셨어요. 카드 내용도 다 적어두셨고요. 그제야 왜 알 수 없는 케이크가 배달이 왔는지, 식당에서는 김치를 주셨는지,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그냥 내주셨는지, 만화방에서 공짜로 만화를 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엄마가 돈을 벌었던 이유도 알게 됐죠. 준비물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고, 생일 케이크 한 번이라도 더 사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아픈 몸을 혹사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희를 위해 돈을 벌고 떠나신 거였어요. 아버지와 저희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을 들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도 엄마는 이미 없습니다. 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엄마가 하루만이라도 더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지금이라도 엄마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동생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밤새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빠에게 엄마가 어디가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를 물어보더니 몇 날 며칠 집 근처 구립도서관에서 암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지속적인 관리 끝에 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발을 할 수도 있지만 몇 년 동안의 추적 결과 병의 전이도 재발도 발견되지 않아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오랜만에 아빠와 동생과 함께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였으니까요. 엄마 오랜만이지? 재빈이 이제 다 나았다. 병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재발하지 않는지 체크하면 된대. 진짜 건강해졌어, 재빈이. 이제 힘도 세고 나한테 막 까불고 대들기도 해. 키도 엄청나게 컸다니까. 항암 치료받으면 키 안 클까봐 엄마가 걱정 많이 했는데. 엄마, 나랑 약속한 거 기억나? 재빈이 다 나으면 내 어리광 다 받아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철들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떡해.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어릴 때 엄마가 그랬으면서 너무해. 나 가끔 꿈에서라도 어리광 부릴 거니까 꿈에 나와 엄마. 알겠지? 다시 시간이 흘러 마지막으로 동생이 20살이 되던 생일 케이크를 받던 날. 저희 세 사람은 그동안 엄마와 한 약속을 지켜준 식당 사장님과 택시기사님, 문구점 아저씨와 만화방 아주머니, 빵집 사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엄마가 돈을 미리 내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저희가 잘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다시피 한 그분들도 막내 동생이 드디어 성인이 되는 것을 감개무량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동안 엄마 없이 잘 크느라 고생 많았다고, 아내 없이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동생을 위한 생일 케이크의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빈아, 우리 아들 20살 생일을 축하해. 처음 재빈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을 수 있다고 믿어야지 하면서도 혹시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었어. 그랬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구나. 곁에서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엄마는 재빈이의 마음속에서 늘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을 거야. 언제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아빠 말도 잘 듣고 형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 동생은 이제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의학에 관심이 커졌거든요. 좋은 의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을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더라고요. 기특하고 훌륭한 생각에 아빠랑 저는 엄마 목까지 뿌듯해했습니다. 아빠는 얼마 전 모아둔 돈으로 토스트 가게를 차리셨어요.
저희 두 형제 키우시는 동안 요리 실력이 많이 느셨나 봐요. 사실 그 토스트 가게를 차리는 데는 제 도움이 좀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취미삼아 인터넷에 동생의 투병 생활과 엄마와 있었던 일들을 웹툰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군대에 다녀와 졸업을 앞둘 때쯤 정식으로 인터넷에 연재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준비를 마친 웹툰은 1화부터 반응이 꽤 좋았어요. 특히 동생의 투병 생활을 겪으면서 가족으로서 진솔한 마음을 풀어냈던 이야기들이 환우분들뿐 아니라 그 가족분들까지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해서 꽤 쏠쏠하게 수입을 받았거든요. 덕분에 동생이 의대를 다니는 동안 보탤 수 있었고, 아빠가 가게를 차리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엄마와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음 차기작으로 준비 중이에요. 정식 데뷔하기 전에는 엄마와의 일들을 짧게 언급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며 좋아했던 이야기라 좀 더 퀄리티 있게 잘 다듬어서 저희 엄마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앞서 연재 중인 만화보다 엄마 이야기를 쓴 차기작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대단한 분인지 알 수 있게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손목도 허리도 아프지만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요. 아빠는 열심히 장사하시면서 한 번씩 소아병동에 토스트를 들고 봉사활동을 가시고요. 동생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그래서 자기처럼 누군가를 잃는 슬픔을 한 명이라도 줄일 거라며 이 악물고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런저런 걸 결제하고 떠나셨지만,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버지와 저희 형제를 매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평생을 노력해도 그 끝에 닿을 수조차 없는 엄마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도 저희 세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를 걱정하시고 사랑했던 엄마를 기억하며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내에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정말 짧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